선곡 세계문학의 숲 세 번째 시즌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24강입니다. 오늘이 2024년 12월 26일입니다. 우울하고 불안하고 뭔가 서글픈 감정들로 가득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점에 힘이 되는 책이 고전이라고 정의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고전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면은 누구나 알고 한 번쯤은 들어본 책인데 아무도 안 읽었거나 또는 읽은 척 해야 할 것 같은 책, 뭐 이렇게 고전을 정의하는데 뭐 우스갯소리죠. 원래 고전의 정의는 이렇다고 합니다. 고전이 클래식이라고 그러죠. 클래식인데 라틴어로 클라시스 그러면은 클라시스 함대래요. 함대. 함대는 배 몇 척이 함께 움직이는 경우를 얘기하죠. 함대를 클라시스라 한다 그러는데 이 로마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함대를 편성할 수 있을 만큼의 재력이나 그 충성심이 있어서 그 함대를 편성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또는 그룹을 걸어서 클래식이라고 했대요. 클래식. 여기에서 전용되어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힘이 되는 뭐 사람이나 책을 걸어서 고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클래식이라는 말로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진 음악이나 책을 고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전을 읽는 시간인데 별로 힘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힘을 내봐야죠. 그래도 이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책 천일 야화가 오늘의 책입니다. 제목을 이야기 또는 환상과 모험과 구원의 셈이랬습니다. 이야기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이야기가 우리를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이어서 하나하나의 에피소드를 일일이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큰 틀에서 이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가 어떤 책인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영향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또는 환상과 모험과 구원의 셈. 환상 얘기를 많이 들어봤죠. 네. 알라딘과 신기한 요술 램프도 시작해서 모험은 신바트의 7번에 걸친 모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행까지도 포함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여행은 저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 그리스, 그리고 이집트, 인도에 이르기까지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이런 환상과 모험과 여행으로 가득한 그 이야기가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고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오늘의 중심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램프 하나 있었으면 좋겠죠. 이 뚜껑을 열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진이가 나올지, 어떤 흉악한 이무기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달의 이미지도 강렬합니다. 그리고 사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 이 책에도 사파들이 많이 있죠. 아주 오래된 이름 높은 사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서파를 굳이 고른 이유입니다. 여기 알라딘 이게 요술 램프죠? 램프고 여기 알라딘입니다. 이 알라딘 그러면은 우리는 램프를 상상하는데 사람 이름이에요. 알라딘이 근데 중국 사람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림에도 중국풍이죠. 중국스럽습니다. 이 중국에서부터 이 인도, 아랍, 유럽, 이 동부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천일야화입니다. 이 아랍 문명 또는 문화를 공부하다 보면은 카페 문화를 빠뜨릴 수가 없어요. 많은 이야기들이 이 카페에서 오가는데 뭐 어디나 그렇지만은 이 이야기 문화가 풍성한 곳들이 이 문화가 탄탄한 경우가 많이 있죠. 아랍 문화권에서는 주로 이슬람이 점령한 후에는 술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밤새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이게 카페 문화의 출발점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천일야화는 천하나입니다. 1001이에요. 1001입니다. 천하나인데 천하나는 아랍어로 알프 레일라 와 레일라 이러는데 무수한 숫자를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천하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수많은 이야기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이야기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들. 뒤에서 보겠지만 네버 엔딩 스토리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천일야화는 사산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 페르시아 시대의 설화를 중심으로 해서 그 뼈대로 해서 여기에 8세기 이후부터 대략 16세기까지 인도, 아랍, 이집트, 중국 등 이슬람 각지, 중국까지 이슬람이 들어오잖아요. 우리가 신장 위구르 지역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 이 중국 등 이슬람 세계 각지의 설화들이 융합되어 16세기에 거의 현재 형태로 완성된 뭐라고 했어요? 구전 설화집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랄 트래디션, 구전 전통을 집대성 해놓은 이야기책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를 비롯한 페르시아는 이 페르시아고요. 아랍은 아랍인데 좀 다르죠. 근데 이게 이슬람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면서부터 대이슬람 문화권으로 편입이 돼요. 원래 이 페르시아는 다리우스 황제 이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하고 패권을 다투던 동방의 강국이었죠. 우리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잘 아시죠? 그때부터 강국이었는데 이 7세기 말 이후부터 이슬람 세력이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가면서 페르시아까지 점령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슬람 문화권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편입되게 되는 겁니다. 인도 북부 이쪽은 이슬람 무슬림들이 이슬람 문명이 파고 들었었습니다. 우리 소설에서 이 천일야화가 시작할 때 이 술탄이 인도 술탄으로 나오죠. 그죠? 샤라이르라는 샤리아하고 샤리아. 샤는 페르시아의 황제라는 뜻이죠. 샤리아와 샤즈난 형제 얘기가 나옵니다. 인도 술탄인데 인도에서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와 아랍도 이 원시 아랍이라고 그러는데 이슬람이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베두인족들이 살고 하던 그 원시 아랍에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있었겠죠. 그 유목민들이 긴 밤들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뭐 노름하거나 술 마시거나 이걸로만은 안 됐겠죠.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최고의 문화적 자산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신화도 얘기하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도 얘기하고 또 뭐 야한 얘기도 하고 그랬겠죠. 수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을 겁니다. 그 원시 아랍 이야기까지 포함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슬람의 그 종교적인 속성들까지 포개지겠죠. 그리고 이집트의 그
이집트와 아프리카의 문명, 문화들도, 문화적 기억들도 대거 편입이 됩니다. 여기 이집트로 날아오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죠. 이집트 문명까지 포함됩니다. 중국까지. 이런, 이 아랍을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를 비롯한 그 이슬람 문명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각지의 이 떠돌던 이야기들을 집대성해 놓은 게 바로 천일 야화입니다. 영어로는 1001 Nights예요. 그리고 여기에 1001 Nights, 아라비안 나이트 이렇게 통칭하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1001이라는 뜻입니다. 아랍어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써서 여기 쉼표가 여기 와 있습니다. 알프, 레일라, 와, 레일라 이렇게 읽는다고 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 우리의 이야기들도 잘 모아서 누군가가 발견해서 전 세계로 확장해 나갔더라면 이런 얘기들이 꾸려졌겠죠. 이게 전 세계를 휘어잡기 시작한 것은 바로 앙뚜안 갈랑이라는 오리엔탈리스트. 뭐라고요? 오리엔탈리스트. 동양학자의 번안 때문 또는 덕분입니다. 이 프랑스의 동양학자가 이쪽 그 아랍 쪽에 머물면서 이 이야기들을 수집했고, 수집한 이야기들을 자신이 번역했어요. 번역 쓰고 번역하기도 하고 판본을 발견해서 그걸 번역하기도 하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더하기도 하고 해서 1704년부터 약 13년에 걸쳐서 시리즈로 편찬해냅니다. 이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동양에 관한 이미지들을 축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텍스트가 됩니다. 이 앙뚜안 갈랑이라는 동양학자의 발견과 번역 또는 번안, 재구성, 에디팅이죠. 에디팅이 없었더라면은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랍권에서 머물다가 말았을 겁니다. 이 아랍 문화권에서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이 아라비안 나이트가 널리 향유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그 층에서는, 그러니까 민중들 사이에서는 많이 오갔지만은 상층민들, 지식인은 그렇게 달갑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급한 아이들이 주고받는 얘기들을 우리 고상한 우리 교양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식인들이 조선시대를 떠올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자를 상용하는 지식인들이 민중들의 우리가 이 길거리에서 떠돌던 얘기죠. 항담, 가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거리에서 떠돌던 얘기들을 향유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몇몇 의식이 깬 지식인들 말고는 저 덜 떨어진 애들이 주고받는 얘기에 우리가 무슨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느냐. 귀 더러워진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아랍에서도 오랫동안 이게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프랑스로 오면서 대대적으로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프랑스 앙뚜안 갈랑 버전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이후에 영어 그리고 독일어, 러시아 등등으로 번역이 됩니다. 프랑스어는 물론이고요. 프랑스어로 처음에 쓰였으니까. 이게 초점으로 돼 있고, 뒤에서 보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읽고 있는 요 책 있죠. 아라비안 나이트 10권짜리 리처드 버튼이라는 이 사람이 쓴 이 영국의 그 탐험가이자, 이 사람 역시 동양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쓴 것을 주요 텍스트로 삼는데 이게 먼저 번역이 됐어요. 이게 10권짜리입니다. 근데 이 책보다 이 책이 자그만치, 앙뚜안 갈랑 버전이 자그만치 180년 가까이 먼저 가능됐습니다.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초반까지 유럽 문학에서,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인 에드가 앨런 포까지 그 영향을 미친 것은 바로 이 앙뚜안 갈랑 버전입니다. 리처드 버튼 버전이 아니고요. 리처드 버튼 버전은
리듬을 잘 살리고 있다는 등등의 높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운문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너무나 외설적인 게 심해요. 그리고 폭력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동양을 어떤 그 에로틱한 장소로 규정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앙뚜안 갈랑은 상당 부분 자신이 편집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걸러냈죠. 걸러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설적인 부분들을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읽을 수가 있죠. 근데 리처드 버튼 버전은 청소년들에게 읽히기에는 너무 뭐랄까요, 충격적인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서 뭐 학자들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문화사적 맥락에서 보자면은 앙뚜안 갈랑 버전이 정본인 것 같아요. 이게 무엇이 더해지고 또 무엇이 빠졌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영향 관계를 보자면은 이 앙뚜안 갈랑 버전이 우리가 읽어야 할 고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으로 골랐습니다. 이 10권짜리를 읽기가 귀찮아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이 텍스트를 선정한 겁니다. 이 사람입니다. 앙뚜안 갈랑, 프랑스의 동양학자이고요. 작가입니다. 그리고 번역가이기도 하죠. 언어에 귀재였던 것 같아요. 뭐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물론이고 이 아랍어들도 능수능란하게 구사했다고 합니다. 1704년입니다. 기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700년대, 18세기죠. 18세기가 이제 영국 혁명은 정치적으로 혁명이 일단 그 1689년이 명예혁명이니까 그때 그 정치적 혁명이 시작되고 곧 이어서 상업혁명과 산업혁명이 이제 촉발되는 시점이죠. 그리고 정치적 혁명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시작됩니다. 그 지적 작업들이 있었죠. 뭐 정치적인 사건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핵심이 계몽주의 사상인데 이 계몽주의 사상이 대대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하는데 그 계몽주의 사상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이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 야화의 영향력이 제가 보기에는 막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뒤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715년에 세상을 떠났는데 1717년 죽고 난 다음까지 총 14권의 시리즈로 이 천일 야화를 간행합니다. 파리의 직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을 정도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를 끌면 많은 위작들이 나오기 마련이죠. 위작들이나 또 뭐라고 하죠? 이 해적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 위작들이나 해적판에도 불구하고 앙뚜안 갈랑 버전이 정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오리엔탈리즘의 양면성을 주목해야 되는데 우리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이집트 출신의 미국의 문학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가 공식화한 개념입니다. 오리엔탈리즘 그런 동양주의로 번역되는데 이게 원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관점에서 이 오리엔탈리즘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양이 동양을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동양을 신비화하거나 여성화하거나 아니면 야만화하는 그런 담론을 통칭해서 오리엔탈리즘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동양이면 신비하다 또는 여성적이다. 그리고 뭔가 미개하다. 뭔가 이 자연성에서 아직 문명성으로 못 진입하지 못했다. 등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에 동원된 텍스트들이 이른바 여행기들이 많이 있죠. 지리상의 발견 이후에 서양인들이 포르투갈부터 시작해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독일까지 다 합쳐서 이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동양을 여행하면서 동양과 비서양이죠. 비서양, 아프리카, 중남미 등 비서양을 여행하면서 온갖 여행기들을 간행합니다. 여행기들, 그리고 여행기들과 함께 르포르따주들,
보고서들 있죠. 이 비서양에 관한 다양한 보고서들, 특히 외교관들이죠. 그 기자들의 기사들, 그리고 이걸 배경으로 한 소설들, 또 동양에 관한 시들, 이런 것들이 총응집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개념으로 응결됩니다. 핵심은 서양이 비서양을, 특히 동양을 지배하기 위한 담론 전략의 핵심으로 제시한 게 바로 오리엔탈리즘이었습니다. 안 어렵죠? 그러니까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제공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성적인 너희들은 남성적인 우리 유럽에 의해서, 서양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문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돼. 라는 그 근거를 제공했던 것이죠. 이런 반면에 이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얘기할 때 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와 다른 측면입니다. 제가 양면성이라고 그랬죠. 한 측면은 그렇습니다. 동양을 지배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로서 오리엔탈리즘을 사유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서양을 비판하는 근거로서 오리엔탈리즘이 활용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타자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은, 그러니까 자신을 상대화하는 거죠. 자신을 상대화해서 바라보는 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한 지점들, 그죠? 뭔가 비논리적인 지점들, 또는 비유계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뒤처진 지점들이 보이게 되죠. 해서 동양의 발견이 역으로 서양의 발견, 재발견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체는 타자를 경유해서 발견된다라는 이 명제를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발견하지 못해요. 나는 내 눈으로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거울이나 사진이라는 타자를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내 얼굴을 비로소 읽을 수가 있죠. 내 이빨에 낀 고춧가루 하나 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추상화해 나가면은 나는 누구인가는 끊임없는 관계의 산물입니다. 관계에 의해서 저 사람은 이러이러하다라고 정의하겠죠? 그 정의할 때 그 수많은 정의들이 모여서 나라는 하나의 주체 또는 정체성이 성립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자의 시선들이 결합한 그 결정체를 주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서양을 서양의 눈으로 보면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이나 비서양 국가를 좀 낮게 보고 열등한 존재로 파악할 수 있지만은 동시에 생각 있고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른 동양이나 비서양이라는 타자를 통해서 서양의 위치를 다시 설정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책이 나오는 겁니다. 서양은 동양이 계몽했다. 그죠? 그리고 동양은 서양을 어떻게 계몽했는가. 이 두 권의 책이 제가 아끼는 책인데 그 관점은 완전히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세기, 18세기를 경유하면서 동양 열풍이 불어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아랍 이쪽 문화들이 대대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합니다.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서양이 재발견돼요. 그래서 최고의 그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라이프니츠나, 그죠? 이런 사람들이 주역이나 이런 동양의 철학들을 받아들이면서 수학 이론과 철학 이론들을 다시 바꿔나갑니다. 이렇게 이 동양을 발견하는 과정이 결국은 서양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다는 것. 이게 역설 또는 아이러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르네상스 시기를 한번 보시죠. 15세기 무렵을 보면은 아랍 문명, 이슬람 문명 없이 르네상스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도서관 기억나죠? 그 도서관에 축적된 이 문화, 문명의 자산이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집이라는 우리 요즘 말로 하자면은 번역센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 여시 춘추라는 책 읽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여시라는 사람이 지식인들을 모아서 하나의 그 사단을 만들었었죠. 온갖 연구를 하게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었습니다. 그것처럼 아랍 문명권에서는 서양의 온갖 사상들, 문화들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다 쌓아뒀어요.
유럽에서는 이 기독교가 전일적으로 지배할 때 이런 이단이라는 이유로 모든 걸 다 분석하고 또는 학자들을 우리 갈릴레오 아시잖아요? 갈릴레오처럼 다 갱유해버렸어요. 학자들 묻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유럽이 낳은 고대 유럽이죠. 고대 그리스, 로마가 낳은 그 문화적 자산들을, 인류의 자산들을 아랍이 보관하고 있었던 거죠. 번역의 형태로. 이게 아랍이 발견되면서 르네상스의 붐이라는 게 또다시 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랍 문명을 상정하지 않고서는 르네상스부터 유럽의 근대를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문명을 얘기하지 않고서도 유럽 문명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뭐 화약이나 종이나 나침판은 물론이고 이 문명의 대교류소가 있었던 거죠. 그 문명의 대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던 가장 뜨거운 지점이 바로 점이지대겠죠. 뜨거운 지점이 바로 이 아라비안 나이트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혼종적으로 뒤섞인 이야기들이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천일 야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아라비안 나이트든 천일 야화든 또 수많은 동양에 관한 텍스트들이 우리가 읽는 서양의 비서양 지배 전략의 근거를 제시하는 오리엔탈리즘을 이게 키우기도 했지만 동시에 서양을 비판하는 뭐라고 할까? 서양을 비판하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점에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리엔탈리즘의 양명성은 두고두고 고민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 책이 그 천일 야화의 표지입니다. 표지인데 여기 똥 트루아셈이니까 제 3권이죠. 시리즈 3입니다. 여기 보면은 레 미유 에 윈 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1입니다. 1001 night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보이죠. 우리 천일 야화의 개요를 보면 이렇습니다. 네버 엔딩 스토리예요. 그야말로 하나하나 에피소드가 다 재밌습니다. 근데 특징이 우리 마트리오슈카처럼 러시안 인형처럼 이야기 속에 이야기들이 계속 포개지죠. 포개지면서 끝까지 쭉 이어지고 또 그 다음에 절묘하게 또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액자식 구성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액자식 구성의 원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큰 틀은 여성 자기 아내에게 배신당한 형제가 있죠. 샤 리아하고 샤 즈난 또는 샤 자난이라고 하죠. 이 아내에게 배반당한 이 뛰어난 왕이었죠. 뛰어난 왕 둘이서 여성에 대한 불신, 여성 혐오증의 중심이죠. 출발이죠. 이걸 못 견뎌서 아내들을 하룻밤만 자고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씨가 마를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샤 리아도 여성 혐오증과 함께 불신 또는 뭔가 강박증 같은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죠. 깊은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재앙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대제상의 딸인 셰헤라자드 있죠? 이 셰헤라자드가 나서서 우리가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명료하게 나옵니다. 나는 도탄에 빠져있는 우리 백성들을 구해내게 될 거란다 라고 디나르자드에게 동생에게 얘기를 해요. 이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는 저 망나지 같은 왕을 어떻게든 달래야 돼요. 그 무기가 뭐였어요? 이야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마지막에 가면은 결국은 이 샤리아가 이야기를 통해서 치유가 되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의 큰 이 틀이에요. 프레임이에요. 처음과 끝. 이게 프레임이고 그 안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안에 또 이야기들이 있고 그 안에 또 이야기들이 있죠. 이런
마트로슈카 식의 이야기 구성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재밌습니다. 상인과 정령, 어부 이야기. 어부 이야기는 여기저기에서 언급됩니다. 저기 독일에도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왕의 아들 세 탁발승과 바그다드의 5 아가씨 이야기. 이것도 아주 길게 이어지죠. 탁발승들의 얘기도 아주 재밌습니다. 다 왕자들이죠. 그리고 바다의 사나이 신드바트 이야기. 이건 모험입니다. 이 신드바트의 이 지도를 보다 보면은 해양 실크로드가 읽힌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세계의 사과도 재밌습니다. 꼽추 이야기도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불 하산 알리 이븐 베카르와 칼리프 하룬 알 라시드. 끊어야게 됩니다. 하룬 알 라시드. 이거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존 인물과 허구의 인물들이 뒤섞여 있어요. 의 총비 셴셀리아리 이야기. 그리고 칼레단의 자식들의 선무의 왕자 카마르 알자만과 중국 공주 바두르 사랑 이야기. 카마르 알자만과 중국 공주의 얘기입니다. 우리 페르시아 왕자와 신라 공주 얘기 아시죠? 쿠시 남해 들어보셨나요? 따라해 보세요. 쿠시 남해. 쿠시가 왕자 이름이고요. 남해가 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샤 남해 그러면은 페르시아 황제에 관한 책 이런 뜻입니다. 왕의 기록 이런 뜻이에요. 쿠시 남해 이야기가 바로 신라 공주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쿠시 남해가 쿠시라는 왕자와 그 동료들이 페르시아가 이슬람의 점령이 되면서 동쪽으로 피난을 와요. 그리고 도달한 곳이 신라였어요. 신라에서 공주하고 사랑하다가 결혼해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도 펼쳐지죠. 그러니까 그 실크로드가 신라까지 왔다는 거죠. 그 유적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향 있죠. 우윳빛 나는 그 향, 유향이나 그 유리구슬 이런 게 다 실크로드의 증거들인데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가 연결되는 것인데 페르시아나 또 아랍 왕자와 중국 공주 사랑 이야기 이것도 곳곳에 이야기들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 누레딘과 페르시아 미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이 에피소드들이 펼쳐지고요. 그리고 여기도 페르시아 왕자 베데르와 사만달 왕국의 공주 자와르 이야기. 아프리카 어디 모양이죠? 사랑의 노예 가넴 이야기, 사랑 이야기도 주목해야 됩니다. 뒤에서 잠깐 보겠지만은 이때 유럽이 18세기가 루이 14세 시기입니다. 그때 이 아랍을 통해서 다양한 사랑 이야기들이 이입이 돼요. 사랑의 이야기들을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이 사랑을 자신의 행위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궁정의 사랑이든 어떤 그 철학자들 사랑이든. 그래서 루소의 대작 신 엘로이즈라는 작품이 있는데 신 엘로이즈가 사랑 얘기거든요. 사랑에 관한 서사들을 있죠. 사랑에 관한 표현들, 다양한 표현들의 보고가 바로 천일야화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해방과 혁명의 에너지들을 얻었던 것이지. 이게 이 임파워먼트란 말 쓰는데 여성이 힘을 얻는 과정이 사랑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여성을 복속시키는 이 남성들의 폭력을 얘기할 때도 많이 있지만은 사랑을 매개로 해서 여성들이 힘을 갖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이 여성 해방은 사랑이라는 감정의 해방과 연결되거든요. 여기 사랑이라는 감정이라는 관점에서 이 천일야화를 읽으면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제가 결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그 텍스트가 바로 장자크 루소의 신 엘로이즈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을 읽고 그 사랑들을 이제 실천해 가죠. 우리가 오스카 와일드의 얘기 여러 차례 했었죠. 문학은, 예술은 현실을 모방한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현실은 예술을 모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문학 작품들을 소비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비한 사람들이 그 자신의 인간관계 또는 사회적 삶에서 그 텍스트, 예술에서 읽거나 본 것들을 실제로 옮기기 시작하죠. 그게 거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이야기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눈뜬 채 꿈꾼 남자 이야기,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권력의
뒤바꾼 문제죠. 알라딘과 신기한 램프 이야기. 이건 너무너무 유명한 얘기입니다.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칼리프 하룬 알-라시드 또 나오죠? 이 사람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바그다드의 상인 알리 코지아. 상인에 대한 얘기들도 주목해야 돼요. 이 상업에 관한 인식이 달라지죠. 이게 실크로드와 관련지어서 읽어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 알리 코지아와 알리바바와 여종에게 몰살된 40명의 도전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40명의 도적. 열려라 참깨. 그리고 뛰어난 그 여종 있죠. 하녀. 지혜로운 그 여종 이야기. 이 지혜로운 여종에 초점 맞춰서 읽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지혜로운 여종이나 하녀 이야기와 관련지어서 제가 떠올릴 수 있는 건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예요.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그 유모이자 하녀 있죠. 누구죠?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앙뜨? 좀 이따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아주 흥미로운 얘기입니다. 이건 세계 곳곳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 민담에도 이런 얘기가 있죠. 형제가 살았는데 어디 가서 착한 아우하고 욕심 많은 형이 살았는데 아우가 나무하러 갔다가 이 도적의 집에 가서 보물을 얻어왔는데 우리 혹 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 형도 똑같이 했다가 맞고 혹만 달고 나왔다 이런 얘기들 있죠. 그 변용들입니다. 그리고 마법의 말 이야기가 있고요. 아메드 왕자와 요정 파리바누 이야기, 그리고 막내 동생을 질투한 두 자매 이야기, 이렇게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이 연구 거리들이에요. 이 얘기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대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이 파란 글자로 쓴 것들은 원래 그 아랍 버전에는 없던 얘기들입니다. 없던 얘기들인데 앙뚜안 갈랑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하녀 이름이 프랑스와즈입니다. 이 프랑스와즈라는 하녀가 있습니다. 그 하녀가 빠지면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전반부, 중반부가 재미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나중에 우리 세월이 괜찮아지면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이 작품들 있죠? 알라딘, 알리바바, 신바트 얘기 있죠? 이 중요한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죠.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 동화책으로도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들이죠. 이야기들은 앙투안 갈랑이 집어넣은 거예요. 원래 아랍 버전에는 없습니다. 없는 얘기를 여행 가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들은 얘기들을 다시 창작한 거죠. 창작했다는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는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네버엔딩 스토리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 이야기의 구성을 러시안 인형에다가 비유를 했었는데 이런 사각형으로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프레임이 있죠? 큰 프레임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프레임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한 마지막쯤 가면 또 절묘하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 세헤라자드가 생명 유지의 방법이긴 하지만은 이 이야기들의 성격을 얘기해 주기도 하죠. 끊임없이 절묘하게 이어지는 지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된 지도 한 장 골랐습니다. 여기가 이집트고요. 카이로 있죠? 카이로 보이죠? 여기가 수에즈, 여기가 아라비아 반도. 그죠? 여기가 모카 커피 할 때 모카. 여기가 이쪽 아프리카하고 나이지리아 쪽으로 이어지면서 커피가 이쪽으로 들어오죠. 그 이쪽이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역. 여기 바그다드 보이죠? 바그다드. 그리고 이쪽에 알레포, 다마스쿠스, 이 시리아 쪽에, 그리고 이쪽 인도 북부 이렇게까지 다 이어집니다. 실크로드의 중요한 지점들이었고요. 또 해상으로는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오늘 얘기하는 아라비안 나이트 천일야와의 주요 배경은 요
주로 요 얼음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또 그리스의 그 일리아스 오디세이 이야기들도 상당 부분 편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를테면은 외눈박이 키클롭스 괴물 있죠. 그게 여기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 것도 함께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요 지도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읽으시면 훨씬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실제하는 공간들이 있고 가상의 공간들이 있어요. 그죠? 뭐 지하 세계나 이런 데 있죠. 지하 세계나 이런 뭐 저기 어디 있는 이상한 신비의 섬들 그런 그 상상의 공간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실제 공간들도 함께 어우러져 있습니다. 인물들도 그렇고요. 하룬 알 라시드처럼 실존 인물과 함께 허구의 인물들이 이 소설을 떠받치고 있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